굉장히 바쁘실 텐데 중요한 시간을 또 투자하셔서 오신 청중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고 또 토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S&P 글로벌 컴모더티 인사이트에서 일하는 이종헌이라고 합니다. 저는 에너지 시장을 주로 보는 사람입니다. 가격을 보고 프라이싱 관련해서 보고 있고, 근데 참 저는 오랫동안 이 에너지 시장을 관찰하고 분석해오고 있지만은 늘 그렇습니다만은 참 중대한 어렵고 중대한 시기에 우리가 지금 동착해 있고, 이 시기에 또 이런 아주 매우 시적절한 이 세미나를 마련해 주셔서 또 우리 전기신문사와 한전에도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이 발표를 들으면서 이렇게 저는 이제 유가에 이제 관심이 많고, 어쨌든 간에 지금 에너지 시장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석유고, 유가고, LNG도 유가 연동이 되어 있고, 석탄도 같이 올라가고, 보는데, 이 에너지 유가에 대해서 예측을 해달라는 그런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걸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 비밀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가장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여러분이 정말 유가에 대해서 알고 싶냐? 그러면은 정치하시는 분한테 물어봐라. 이 경제나 통계나 이런 저 같은 사람은 보다는 오히려 안세영 교수님 같은 오랫동안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석유 시장을 보고 에너지 시장을 보고 관찰해 오신 분들이 훨씬 더 통찰력이 있다. 그만큼 이 에너지 시장에서 지정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에도 지정학이라는 것은 항상 에너지 시장에서 있어왔는 변수이지만 지금은 이미 상수화됐고, 지금도 열거할 수 없는 많은 지정학 변수와 상수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지정학적인 변수는 과거에 우리 겪어보지 못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이런 지정학 위기를 겪고 있고, 이런 지정학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금 이 에너지 시장 또 에너지 이슈를 가장 관통하고 있는 이슈는 바로 지정학과 기후 변화인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 자체가 에너지 수급과 에너지 수요와 공급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또 지정학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 에너지 대란, 이것은 그렇게 바람이 잘 불던,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은 슬슬 서 있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바람이 불어대던 국회에서 갑자기 바람이 불지 않고, 그렇게 비가 싹싹 오던 데서 갑자기 비가 오지 않아서 수력발대 돌아가지 않고, 그래서 신재생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의 문제가 여지없이 드러나고, 전기는 만들어야 되니 천연가스를 더 써야 되고, 유럽은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된 러시아를 더 써야 되고, 이때를 노린 푸틴이 또 전쟁을 일으키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더 커지고, 참 이 지정학과 기후변화 이 두 이슈를 우리가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도 혹시 유가에 대해서 베팅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저한테 묻지 마시고 오늘 발표해 주신 두 분한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진수 교수님은 사실 오늘 제가 처음 뵙는데 동안이시기도 하고, 저는 금방 대학원생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굉장히 통찰력 있고 새로운 정보와, 우리가 그동안 저는 에너지 쪽에 많이 썼습니다만은, 그동안 우리가 잘 보지 않던 그런 어프로치와 새로운 정보를 잘 전달해 주시고, 특히나 이 자원개발이라는 또 R&D라는 좀 다소 정치적이고 함부로 또 이런 데서 말하기 어려운 이슈에 대해서도 또 젊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과감히 꺼내주셔서 또 감동받았습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 이 발표하신 것에 대해서 세 분의 우리 토론 편을 모셨는데요.
우리가 이런 모임에서 항상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뭐 제가 혹시 뭐 기회 있으면은 밤샘 토론 한번 해서 시간을 우리가 무한정 주고, 사실 오늘 하는 이 3시간 정도는 저 혼자 떠들어도 뭐 부족한 시간인데 이걸 또 잘게 나누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세 분의 시간한테 제가 한 5분씩을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님께서 이제 먼저 해주시고, 뭐 석유정책연구실이고 계시고 또 오랫동안 저랑도 어디 계시죠? 예. 저랑도 이렇게 잘 알고 지내고 또 석유 유가 또 이렇게 최고 전문가시고, 아마 토론은 아마 석유 쪽에 아마 좀 중점적으로 해서 하실 것 같고, 서경환 한국광해공업공단 핵심광물 대응처차장님, 네네네. 그래서는 아마 광물 쪽으로 이제 그 코멘트 해주시고, 그다음에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시장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발표문을 봤습니다만 이제 법안 중심으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5분씩 드리고 받고 다음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발제자한테 누구한테 하는 질문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5분 시간을 가능하면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청중들한테 또 이야기도 받고 또 발제자한테 또 말씀도 받고, 제가 원래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오늘은 제가 시간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저는 말을 줄이고 시간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좌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기회가 되면은 저도 좀 끼어들어서 좀 멘트를 날리겠습니다. 네, 먼저 김태현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태현입니다. 앞서 두 분의 훌륭한 발표와 그리고 또 이정원 박사님의 소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기본적으로 화석에너지 관련된 에너지 안보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석에너지라고 하면 이제 뭐 석유, 석탄, 가스 이런 화석에너지가 공급 구조 자체가 굉장히 이제 과거에 비해서 크게 이제 변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구조 변화라는 것은 2010년대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자원이 부족했다는 인식,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에너지 안보가 이제 굉장히 자원 안보, 에너지 안보가 이슈가 됐다면 2010년 그러니까 미국의 셰일 자원이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한 2010년대에서는 자원 자체가 뭐 부족한 상황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그 자원 자체는 풍부한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편중도, 그러니까 이 자원 안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지역 편중도가 중요한데, 편중성이 북미 지역에 생산됨에 따라서 굉장히 완화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큰 변화가 있었지만, 그렇게 이제 굉장히 이제 자원 시장이 에너지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제 리스크가 줄어드는가 했는데, 여전히 이제 공급 안보적인 측면에서 리스크가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뭐 노후 전쟁 이 자체가 뭐 나타나는 기본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고요. 최근에 또 미중 패권 경쟁 이런 부분들에 의한 재정학적 긴장은 오히려 또 이제 고조가 되고 있고, 앞서 이제 안세영 교수님 말씀하신 호르무즈 해협이나 동중국해 같은 그 수소노에 의한 그런 어떤 그 리스크가 굉장히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급 구조 자체의 어떤 그 기본적인 자원의 어떤 그 보존 상태는 과거보다 굉장히 개선되고 있지만, 그 위기의 상황은 오히려 더 위기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은 더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에너지 수요 측면에서 이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적인 탈탄소 정책이 이제 시행되면서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또 향후에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IEA에 따르면 화석 연료 수요가 2030년 정도면 이제 그 피크에 이르고 이후에 이제 감소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현재 정책, 그러니까 탄소 중립 정책이 추가되지 않더라도 일어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과거에 이제 경제 성장과 에너지와의 관계의 어떤 패러다임에 굉장히 이제 크게 변화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작년에 이제 화석 에너지, 석유, 가스가 이제 증가하던 그런 시대에서 이제 향후에는 그런 이제
관계가 이제 변해 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재생에너지의 보급 속도가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데 있습니다. 탄소 중립 추진 어떤 정책 자체가 불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IEA에서도 굉장히 시나리오별로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요의 불확실 자체가 또 문제가 이제 공급 쪽에서 이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수요가 불확실하니까 이제 석유가스 생산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망설이게 되고 이 부분이 이제 그 공급 부족을 수급 자체를 좀 타이트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급이 타이트해지면서 또 이제 가격도 지금 높은 상태, 현재도 높은 상태에 있고 향후에도 이렇게 가격이 좀 이제 그 수급의 어떤 타이트함 때문에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불확실성, 아까 수요 전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재생에너지 보급 자체가 속도에도 이렇게 정책적인 요소나 그리고 핵심 광물, 뭐 기술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 보급 속도의 불확실성이 또 이 화석 에너지, 그러니까 뭐 가스,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 뭐 발전용이 뭐 갑자기 더 증가도, 예를 들어 뭐 재생에너지 발전이 뭐 계획보다 빨리 증가하지 못하면 천연가스 발전이 더 증가해야 하는 기본적인 어떤 수급 문제의 어떤 불확실성이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아까 발표에서도 나왔지만은 유럽 쪽에서 어떤 풍력 발전이 갑자기 적인 문제로 이렇게 풍력 발전량이 급격히 이제 감소하면서 에너지원 전체, 그러니까 뭐 석유 가격, 가스 가격이 이제 폭등하는 2021년 하반기에 그런 우리가 이제 경험을 했었죠.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었고, 향후에도 이런 상황이 단기적인 어떤 리스크가 수시로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그거는 이제 지금 이제 수급 관련돼서 이제 수요도 불확실하고 공급도 보급 속도나 이런 부분들도 불확실해지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이 과거와는 달리 어떤 일관성 있는 어떤 어떤 그런 흐름을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이제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자원안보법에서도 잘 이제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위기 대응력을 제공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뭐 앞서 이제 발표에서도 나타났듯이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에너지 자원안보 정책들이 있습니다. 지금 비축, 해외 자원 개발, 도입선 다변화 이런 정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에너지 수급 구조가 변화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위기 대응력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위기를 잘 식별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그러니까 믹스 종합적으로 우리 정책 수단들도 조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바로 최정환. 예, 반갑습니다. 한국과학공단 고문대 서경환입니다. 예, 저는 광물 쪽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할 건데요. 사실 앞서 수 교수님께서도 뭐 발제해서 말씀했지만은 당분간 사실 이 에너지 쪽에서의 주도적인 입장, 결국은 석유랑 가스가 당분간 간다는 건 확실한 거고요. 다만 이제 최근의 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결국 이 미래 광물인 핵심 광물 쪽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것은 기정사실 같은데, 그동안 광물 쪽 보면은 어떤 정책적 관점이나 이 국민적 관점 봤을 때 이제 관심이 조금 적었죠. 그런 것이 광물의 가격을 급등락하더라도 이게 석유처럼 그동안 우리가 수급 파동했었던 것도 아니고, 또한 가격 급등락이 우리 석유처럼 효율 가격에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결국 국민 체감도가 낮았고, 그다음에 수급 위기에 대한 그게 실제로 못 느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둔화했던 건데, 최근에 이제 중국이 히토류 중심으로 실제로 계속해서 이제 어떤 협박 카드로 내모이고 있고, 실제 저희가 겪었던 이 일본의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통제라든지, 그다음에 최근 겪었던 또 요소수 사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실제적으로는 공급망 전체에서의 작은 어떤 구멍이 생길 경우에 우리 경제 전체에 큰 파급이 온다는 것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공급망에 대한 이 광물 쪽에서도 공급망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고, 더욱 이제 굳어진 거는 최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전기차가 이제 급부상하면서 여기에 이제 그동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지 많은 물량의 그런 광물들이 배터리에 사용된다는 것들이 이제 많이 알려지면서 이 핵심 광물의 공급망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국민적인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었고, 또한 정치권에서도 이런 정책적인 반영 부분에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광물이 가지는 이 특징 때문에 사실 공급망이 이제 우리 뜻대로 그렇게 쉽지는 않죠. 이게 실제 이제 탐사에서 개발까지 뭐 10년 이상 소요되고, 또한 그 성공률도 뭐 한 5% 10% 미만이고, 또한 광물은 또 석유랑은 다르게 이제 광산 채굴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제품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까지 뭐 몇 단계의 이제 계속 가공을 거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공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의 그런 뭐 강산성 같은 그런 약품들이 사용되고 굉장히 많은 환경 오염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그 어려움이 많고, 또 그런 그 이유들이 결국은 중국이 어느 정도 그 저렴한 비용, 그 다음에 이런 환경에 약간 둔감한 이런 걸 활용해서 이제 결국 광물에서의 공급망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 그런 기회가 된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 최근에 그 공급망을 둘러싼 또 하나의 이슈가 이제 이 국가들 간의 어떤 경쟁, 결국 그 자원보유국들은 뭐 수출을 통제한다거나 아니면 국유화한다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무기화를 노고로 하고 있고, 또한 수요한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이 IRA라든지 뭐 EU의 핵심 원자재법, 그리고 이제 미국 주도를 하고 있는 이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MSP 같은 이런 걸로 이제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자국의 공급망을 안정하겠다는 이런 정책을 함으로써 결국 이제 그 정부의 대응, 그리고 공공 부문에서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진, 이제 민간의 힘만으로는 사실 그 공급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향후에 이제 정책적인 측면,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 이 공공 부문에서의 그 여러 가지 노력들이 더 절치되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이제 저희 공단에서도 이제 그 중요시해서 지난 작년부터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이제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물론 정부 정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개발을 통한 확보, 그 다음에 비축, 그 다음에 리사이클링, 이 세 가지 이 삼중망의 안전망 구축하겠다는 이런 정부의 기조에 맞춰가지고 저희도 이제 5개 핵심 과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국내에서의 그 최소한의 확보 기반 만들겠다. 그 다음에 민간이 주도를 하게 될 그 해외장 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제 보다 많은 그 지원을 강화하겠다. 그 다음에 그 비축을 강화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자원 공급원으로서 향후에 이제 크게 부각될 이 제자원화 산업을 육성하겠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제 수급 플랫폼을 구축해서 거래 기능까지 하겠다 하는 5가지 전략을 그 세우고 있는데, 이제 그중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할 게 우선 현재 그 저희 국내에서는 자원이 물론 없다고 알려졌지만은 실제로 이 핵심 광물이 이제 국내에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부존한다면은 개발 가능한 물량인지 이런 것들을 실제 평가를 해보자 하는 그 부존 평가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또한 그 지금 전반적인 공급망이 옛날에는 원료의 중심보다는 지금은 이제 소재 가공까지 가기 때문에 그 국내 기업에서도 핵심 광물을 그 가공하고 소재화하는 분야까지 저희가 이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또 이제 자원안보 특별법이 이제 그 통과되면은 그게 명시되어 있는 그 비상동원광산, 국내에서 최소 생산 기반을 만들고 이제 비상 그 공급 체계를 갖출 그 비상동원광산 지정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외장 개발 경우에는 지금 물론 민간 중심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은 지금 그 민간 기업들 대부분 그 전통적으로 자원하던 기업들은 거의 다 철수했고, 최근에는 이제 배터리라든지 자동차 회사들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상당히 그 인력이나 조직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들이 제일 투자를 꺼리는 이 리스크가 높은 이 초기 탐사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공단에서 직접 그 사업을 발굴해서 한 2, 3년 정도 탐사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리스크가 해소되고 사업성이 확보되면 그때 민간에 이양하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인큐베이팅 탐사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그 탐사를 좀 확대해서 이제 민간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비축도 이제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굉장히 많은 예산 투입하고 있는데요. 저희 공단이 지금 현재는 이제 국내 수량의 한 그 50일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향후에 이제 비축 계획을 지금 새로 세운 바에 따르면은 한 100일 정도까지 확대하겠다. 그리고 품목도 기존에는 이제 19개 광종에 한 28개 정도 품목이었다면은 이것을 앞으로는 그 20개 광종에 한 35개 품목으로 품목도 확대하고,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더 늘리는 쪽으로, 그리고 히토류 같이 이제 수급비가 더 큰 그 광종에 대해서는 최대 180일까지, 최근에는 1년치까지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180일까지 비축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계속 그 예산이라든지 비축 기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또 하나 이제 그
굉장히 그 심년을 기울인 부분이 이제 재전화입니다. 그래서 국내도 그렇고 그 광산 개발을 통한 확보가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더디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 그 급격한 이 수요 증가를 이 광산 개발만으로는 글로벌적으로 봐도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국내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통해서 최소한 그 정부 정책상은 한 20%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이 공급을 하지 않은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재자원화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국가 산단들 대부분이 그 이런 폐기물 관련 재자원화 사업 관련 기업들의 입주가 사실상 거의 봉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이 재자원화 기업을 입주하고 각종 지원책을 그 마련해 주는 이런 쪽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한 작업을 지금 산업부와 공동으로 지금 용역 작업을 하고 있고 아마 그게 마무리되면은 내년 정도에서 예타 거쳐서 그 내후년부터는 그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는 하고 있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결국 전환보 특별법이 그 통과돼야 되고 결국 특별법 안에 이런 뭐 재자랑 사업이든 뭐 비상도원 광산이든 그 국내 광산 지원이든 빚 주관한 모든 것들이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이 이제 통과되면은 그 법에 근거해서 그다음에 사업이라든지 그 예산도 좀 더 이제 탄력을 받고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우석 실장님. 예, 현대경제연구원의 장우석입니다. 앞서서 석유 말씀해 주셨고 광물 말씀해 주셨고 아마 가스 때문에 저를 부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 가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거보다 이제 그 현대경제연구원이라고 하는 이 민간 경제 연구소를 왜 이 자리에 모셨을까 생각을 좀 해보면 제가 이제 이 제목 자체도 자원 안보라는 말을 이제 많이 쓰시고 저도 이제 제 발표 자료에다가 에너지 신안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저는 그 에너지나 자원의 안보라는 단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다시 한번 용어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안보라고 하는 이 시큐리티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접하면 왠지 국가가 다 책임져야 될 것 같고 뭐 군대가 나서야 될 것 같고 우리 어렸을 때 교련도 생각나고 국민 의례도 막 생각나고 이런 것처럼 과거에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 이후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초토화된 상황에서 나라가 앞서가지고 산업을 발전시켜 왔던 그러한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경제 발전 이룰 때까지 에너지라고 하는 안정적인 자원들을 국가가 나서서 공급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을 가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할 건가? 국가가 다 나서가지고 전기, 가스, 석유 뭐 다 나라에서 책임져 올 건가? 이런 것들은 이제는 조금 그 다른 시대로 나아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에너지 신안보라는 단어를 썼고 사실은 여기 신안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랬는데 앞서 김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 내지는 레질리언스 회복 탄력성 회복성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 그리고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발생했을 때 얼마나 금방 우리가 탄력적으로 회복해 날 것이냐 이게 중요하지 아예 위기가 발생하지 않게 처음부터 막아내겠다 이건 사실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뒤에서 그 부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에너지 안보 중요성에 대해서는 앞서 계속 말씀하셨고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모르겠습니다. 저는 약간 이제 그 미국 중심의 세계에서 다극화되어가는 세계로 세계 질서가 조금 더 바뀌고 있고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나름대로 자기 노력들을 좀 해나가고 있는 그런 틀 내에서 우리도 지금 이제 탄소중립 기본법이라든지 자원안보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법제 개편을 통해서 이러한 서스테이너빌리티하고 회복 탄력성에 좀 중점을 두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앞서서 다양한 석유 자원 말씀해 주셨고 광물 말씀해 주셨고 또 뭐 아리백이 됐건 CFE가 됐건 그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누구나 다 공감을 하실 테고 아까 이광재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좀 잘 해주신 것 같고 뭐 원전을 늘리자 없애자 뭐 재생에너지를 늘리자 없애자 이게 둘 중에 하나의 그 선택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유연한 것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천연가스라고 하는 자원이 약간 좀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석탄처럼 지금 당장 퇴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재생에너지가 늘더라도 유연성 전원으로서 상당 기간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화석 연료이기는 하지만 에너지 전환 시기에도 당분간 과도기전 역할을 상당 기간 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그 특성을 가진 자원이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이제 공공부문이 많이 책임져 왔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가스공사가 주도하에 우리나라 에너지 하나도 아무리 틀어도 나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 가스전을 개발해서 장기 물량들을 확보하고 도입을 한 것들을 지난 30년, 50년 동안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이끌어 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그 기여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언제까지 계속 가스공사 혼자 이걸 다 맡겨놓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 쟁점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천연가스 산업의 입장에서 어떻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쟁점 하나, 그 다음에 자원노브 특별법 이야기 하나,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 천연가스 시장은 지금 과거에 그 오랫동안 가스공사가 혼자 다 공급의 책임을 다 그 져왔던 그런 시대에서 이제 자가 소비용에 한해서 해외에서 가스를 수입하는 것을 열어놓은 법이 들어오면서 약간 이제 그 가스공사 혼자 해오던 시대에서 민간 플레이어들이 조금씩 나오는 그러한 시대로 이제 바뀌고 있는 그러한 시대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실에서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실에서도 그렇고 양 당에서 전부 다 이제 도시가스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이제 가스도 다른 뭐 석유라든지 전기나 통신, 철도 이런 다른 그 국가의 기본적인 자원을 공급하는 그런 산업으로서 다른 산업들과 비슷하게 이 네트워크 망을 운영하는 그러한 국가의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역할과, 그 다음에 민간 플레이어들이 그러한 공공적인 망 위에서 어떻게 플레이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균형 잡히게 만드는 그러한 이제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논의가 시작이 되고 법 개정안이 나와 있는 것들이 좀 가스 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점이 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스공사와 그 다음에 민간 LNG 산업협회와 그 다음에 뭐 공공부문의 정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좀 한 자리에 모여서, 앞서 이제 제가 그 재생에너지하고 원전이 뭐 서로 이렇게 한쪽이 한쪽을 막 뭐 정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따라서 뭐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는 그런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가스공사와 민간 가스 발전 사업자들이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가장 좀 효과적인 법안들을 좀 만들어내고, 또 그러한 민간과 공공의 이해관계들을 하나로 좀 조정할 수 있는 중립적인 가스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원노브 특별법은 이제 광역공단에서 워낙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릴 텐데, 이게 이제 저는 한 가지 좀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 게 비축이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위기가 발생을 하고 난리가 언론에서 터지고 그러면 국민들이 정부 뭐 했냐라고 하면은, 야 그럼 우리 이제 비축하자. 근데 과연 이 비축이라는 게 우리가 뭐 모든 자원을 다 쌓아놓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석유를 비축하는 이유는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예전에 이제 오펙과 함께 많은 석유 그 만드는 나라들,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들과 소비하는 나라들 간의 이제 분쟁을 조정하려고 석유 비축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의무를 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뭐 옛날에는 쌀도 비축해 놓고 살았는데 요즘에 뭐 쌀을 나라에서 다 정부미 비축하는 것도 양곡관리법 다 없어지고 있고, 천연가스를 비축을 하는 의미도 사실 좀 애매해요. 천연가스 유럽에서도 그 가스 창고에다가 겨울철 11월 달에 잔뜩 채워놨다가 봄 되면은 쫙 빠지고, 이게 비축이라고 하는 게 1년에 한 번씩 이제 창고를 채웠다 비웠다 하는 식의 그러한 사이클을 가진 그 자원들도 있고, 뭐 니켈이나 무슨 뭐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뭐
몇 년치 배터리 만들 걸 다 쌓아놓을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비축이라고 하는 제도는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안심시키려고 언론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법이 좀 저는 애매하게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가급적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산업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비축은 제가 이 일시적으로는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회복 탄력성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요소수 그때 그 난리가 터졌지만은 사실 만들려고 맘만 먹으면 금방 만들 수 있는 거고, 뭐 불화수소 HF 같은 경우도 위험하고 많이 안 해서 그렇지 그게 뭐 일본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가급적 상시 비축 의무라고 하는 것들은 법에서 정하지 않는 한 대통령령에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상시 비축 의무를 둘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 상시 비축 의무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법률로서 정하든지 아니면 가급적이면 다른 기본법에서 가야 되는 것이고, 문제는 이제 위기가 발령이 돼서 한시적으로 비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한시 비축 의무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자원의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갑자기 뭐 니켈을 비축해라. 그럼 니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제 비축을 하겠죠. 비축을 했다가 위기가 끝났어요. 그럼 비축한 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뭐 어쩔 수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그 자원안보 특별법이 별 이슈가 없는 법이고 이미 진즉에 통과가 됐어야 되는데 이 천연가스 비축 의무 이상한데 발목이 잡혀가지고 지금 거의 한 1년 이상 이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데, 천연가스 비축 의무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자들한테, 민간 자가소비용 사업자들한테 위기니까 비축해라라고 일시적으로 했으면은 알겠습니다. 비축을 하는데 위기 끝나면 이걸 갖다 어떻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자기가 혼자 다 쓸 수 없는. 그래서 비축 의무하고 그 처분 권한을 같이 가는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가스 같은 경우는 비축 의무를 빼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하면 제가 볼 때는 좀 빨리 통과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길어졌는데 그 민간의 플레이를 어떻게 좀 더 이 참여를 확대할 것이냐, 이 부분이 저는 안보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일본의 조금 엑살에 우리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고 광해가 군단 말씀해 주셨는데, 그 우리나라도 정부가 혼자 나가서 해외 광산을 매입하고 우리가 뭐 운영권까지 가지고 막 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움들이 많았었고, 해외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카인드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민간이 나가는데 정부가 지분을 한 30%만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간이 사업할 때 리스크 덜어서 좋고, 정부 같은 경우도 안정적으로 해외 진출을 확보할 수 있어서 좋아서 좀 그런 방식들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결국은 제가 해야 할 시간을 다 써버려가지고 저는 뭐 잘못하면은 멘트를 못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국제회의 같은데 제가 자주 가보면은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만 질문에 되게 약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 저한테 묻더라고. 왜 한국 와서 열심히 침튀기면서 발표하는데 왜 질문이 없냐, 힘 빠진다 그러더라고. 질문을 해주셔야지 또 이렇게 토론하시는 분, 발표하시는 분들이 또 업데이트하고 또 더 다음에 더 좋은 발표를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기 때문에 뭐 한 분 또는 두 분 대신에 질문은 짤막하게 하시고 소속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예, 저는 시트에스의 최승신이라고 합니다. 질문을 안세영 교수님께 드리겠는데요. 아까 그 발표하실 때 반 ESG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까? 근데 그 미국 공화당에서는 이거를 지금 반동 독점법 이슈로 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의제를 과정기업이 정치적 의제 설정해서 소비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시켰을 경우에는 이제 반독점법으로 기업들을 제재할 수 있다. 근데 또 김진수 교수님 말씀처럼 또 우리나라는 여전히 또 ESG에 대해서 기업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기업들이 교수님께 그럼 우리 ESG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답해 주실지 개인적인 의견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준비해 주시고 질문을 이렇게 좀 받아서 한꺼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잠깐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모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논문을 제가 준비돼서 좀 읽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지금 브릭스가 사우디와 UAE가 들어가고 또 남미와 아프리카 국가 광물들 많은 국가들이 들어가고 해서, 그래도 중국이 또 나름 또 영향을 행사하고 있어서 오펙 플러스가 있는데
이 사우디는 그동안 이 미국과 이렇게 잘 공조를 해서 유가를 잘 안정시키고 에너지 시장에 좀 나름의 이제 그 균형자 역할을 했었는데 오히려 사우디의 행보를 보면은 점점 미국과는 멀어지고 중국과 가까워지는 듯한 그게 이제 안세인 교수님이 뭐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그 사우디와 일단 뭐 사우디와 이 브릭스 11이라고 표현하던데 그런 것들이 혹시 이제 이 에너지 안보에 우리의 에너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또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좀 해주시고 또 우리 그 김윤수 교수님께서는 뭐 아까 자원 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그 이미 지금 정치 이슈화 됐기 때문에 다시 이거를 꺼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그래서 우리가 그 궁색하게 내는 것이 에너지 안보를 놓고 다음에 개발을 놓고 비축을 놓고 그러면은 이제 자원 개발이 좀 덜 돋보이니까 그렇게 좀 피하기도 하는데 그에 대한 논리를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면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발제자 분들이 그 토론자 분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또 기차해 주시고 발표 시간에 못다 하시는 것들에서 3분 정도 2분 23초씩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0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ESG 관련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는 조금 좀 아웃데이트된 저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ESG를 그렇게 강조하던 유럽에서 석탄 발전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석탄 발전뿐만이 아니고 1960년대 70년대 하던 원유 발전, 가스 발전소를 원유 발전소로 개조해가지고 지금 유럽 애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걸 갖다가 이제 한국한테만 이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넌센스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유럽의 지금 EU의 그 집행부가 굉장히 그 환경 그룹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기지로 지금 그 EU를 갖다가 지금 리드해 왔는데 내년 EU 집행부 선거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근데 그거를 이제 동향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유럽을 리드하는 국가들이 사실 독일이 아닙니다. 독일이 아니고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걸 보면서 좀 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반 ESG가 뭐 이걸 갖다가 한다. 이게 그런 얘기도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아까 공화당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그러면은 반 ESG 기지를 갖다가 그 강조하는 공화당 정치인들하고 세력들은 그러면 이게 무슨 뭐 악마인가? 그게 또 아니라는 얘기죠. 그 나름대로의 또 그 저스티피케이션도 또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한테 던지는 거는 올인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이거를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우리 한국이 전기차에 올인을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조금 위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자동차 기술 정말 그 전기차 기술을 잘 만들 수 있는 일본도 절대로 올인을 안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 페이스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종환 박사님께서 항상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브릭스의 그 파워 이 브릭스 말씀해 주신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반미 코올리션 이제 이런 그룹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에너지 관점에서 봤을 때는 큰 파괴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에너지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염려해야 되는 건 에너지 시장을 리드하는 미국뿐만이 아니고 이 금융 상품이 되었거든요. 이 금융 세력이 과연 누구냐? 영국, 미국, 어커스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브릭스가 이렇게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오지도 않지만 만약에 그렇게 공세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에 이 금융 세력들의 어떤 그 장벽을 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이죠. 네, 단단한 논리 당연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단단한 논리까지도 못 가고 아예 그러니까 뭐 일부 기업들, 민간 기업들이 해외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뭐 일부 단체에서 성명 발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다시 한번
뭐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예전과 같이 나서자라는 게 지금은 사실 더 이상 실현 가능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업들의 부채 규모를 생각해 봤을 때 대규모 자본 투자가 이루어지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민간 중심으로 그래서 그 정부도 풀어나가려고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제 민간 중심으로 풀어나가려면 민간 지원 정책이라도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런 거부터 매듭을 풀어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뭐 가스공사 그 수익이 난 게 작년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결국 해외 사업들에서 사실 해외 가스 가격이 올라가지고 해외 사업들이 갑자기 예전에 이제 적자 사업들이 갑자기 돌아서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자원개발이라는 건 결국 언젠가 또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확실한 또 결실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니까요. 근데 뭐 공기업이 더 확장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여건은 지금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간 중심으로 풀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떠한 장치들을 해줄까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안보특별법이 이건 안보 차원에서 풀어가는 한 가지의 단초인 것 같고요. 해외자원개발 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그동안 너무 금기시돼서 우리나라 그럼 어떤 정책으로 할 거냐라고 한 게 뭐 예전에 발표된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 민간 중심으로 하겠다, 이게 사실은 공허한 외침이거든요. 민간에 맡기고 말 거냐, 이 정도밖에 현재 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정책도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안보법이 그거를 풀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 단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교수님이 또 약간 코멘트가 좀. 제가 그 아마 이종환 박사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락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ESG 용어를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는 한 번쯤 우리가 한번 귀 기울여서 관점해서. 네, 혹시 그 토론자 중에서 혹시 좀 추가로 간단하게 하신 말씀이 없으시면 이제 제가 마무리. 혹시 뭐 도저히 이 질문 안 하면은 집에 가서 잠 못 자겠다 하시면, 저도 어릴 때 이런 모임에 와서 세미나에 와서 질문하고 싶었는데 여기까지 오다가 이렇게 말고 끝난 다음에 질문해야지 하다가 끝나면은 이게 발표도 바쁘거든요.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은 좀 질문할 거를 후에 많이 했습니다. 뭐 다음에 또 이렇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는 시장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으로서 쭉 봤을 때 참 아까 김태현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참 불확실성의 시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과거에도 불확실성이 있었지만은 저는 뭐 이런 표현을 가끔씩 하는데 방 안에 이 기름이 잔뜩 이렇게 뭐 발라져 있으면은 작은 불씨에도 불이 확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에너지 시장에는 이 불확실성에 기름이 잘 부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변화, 뭐 호주의 LNG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거나 또는 뭐 허리케인이 뭐 시설 강타하거나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작은 신호에도 굉장히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아까 우리 정우석 실장님께서 이렇게 에너지 안보에서 리질리언스 그리고 지속 가능성 말씀하셨지만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어포더블한 가격에 우리 국민들이 사올 수 있으면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으면은 그것도 에너지 안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 에너지 우리 안보를 이야기할 때 조금씩 간혹게 놓치는 부분이 우리가 시장을 너무 잘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어떻게 움직이며, 사실상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석유 가격 이런 것도 뭐 브렌트 얼마 이렇게 절대 가격이 또 물론 중요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거래되는 것은 상대 가격. 세계는 수많은 수백 개의 유종이 있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그 작은 가격 차이에서 실제적으로 거래가 되고, 지금 제가 정우석 실장님이 제 시간 다 써버려가지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사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석유 시장이 그냥 조용하고 그냥 뭐 거시적인 지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 이 가격 상대 가격의 변동에 의해서 굉장히 미묘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 움직임이 있고 그것이 교육과 흐름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지정학적인 이 리스크와 또 결부가 돼서 우리가 그동안 안정적으로 수입해오던 그런 데서 갑자기 뭐 다른 우리는 물량 없으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협력하려고 그러지만은 또 다른 나라들은 또 다른 나라들의 에너지 안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뭐 수출 통제가 되고 이미 오펙은 수출 통제 국가가 됐고 앞으로도 뭐 광물 이야기 나왔지만 광물 같은 경우도 언제든지 인도네시아가 그랬고 멕시코도 그렇고 언제든지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참 이 중차대하고 어렵고 불확실하고 이런 시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통찰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에너지 시장을 쭉 보면서 결국은 이 예측하고 분석하고 하기 위해서는 통찰력이 중요한 것이고 통찰력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축적돼야 되고 그리고 이 오늘 이렇게 패널에 오신 분들 같은 이런 훌륭하신 오랫동안 이렇게 연급적으로 쌓으신 분들이 좀 자주 이렇게 모여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하면은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기를 영어로 뭐 electricity라고 하는데 또 다른 말로 하면 파워입니다. 파워. 아까 뭐 이광재 처장님이 전기가 전기는 파워다. 그래서 아마 이 전기 신문과 또 한전의 역할이 점점 커질 것 같고 또 저희들도 그런 역할을 계속 보면서 또 기대하고 또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해 주신 여러 발표자 패널 여러분 그리고 와주신 분들 그리고 협조해 주신 또 주선해 주신 여러분 모든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